3시간 동안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실습 강연.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LLM이 나와서 언어 능력을 잘 구사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렇긴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글자만을 공부했거든요. 약간 사상 누각을 짓고 있다고 만져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신산업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의 세계에서만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AI로는 전환기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CT 인프라나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이나 사실 휴머노이드가 되려면 자동차 산업처럼 다양한 부품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장점을 살려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6년도의 화두를 피지컬 AI로 잡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장병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산업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AI 기술은 생성형 AI나 이런 게 어떤 약간 조각조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로 합쳐져서 그러니까 조수 같은 역할이죠. 업무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거고 사실 옳게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많이 쓰는데요. 한국도 과연 2025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기업들이 그런 수준까지 들어갔는지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모든 업무에 다 적용되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에이전트 연구는 이미 9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로봇 해가지고 사실 지금 쓰는 봇이란 말이 원래 90년대 그 AI에서 에이전트의 개념이었습니다. 챗봇이 업그레이드 된 거. 챗봇은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 AI 에이전트는 알아서 척척하는 비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챗봇은 이제 약간 대화 정도만 하는 거라면은 에이전트는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 그러면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거기다 어떤 걸 또 씌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해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일들을 알아서 할 역량이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해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작은 기업들에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한데 정부가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한 가지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직접 하기보다는 정부는 AI 에이전트를 잘 개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키워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궁극적으로 맞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I는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도 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무슨 컴퓨팅 인프라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정부가 좀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K-휴머노이드 연합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떤 위원회인가요? 산업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신산업으로 규정했고요. 국제적으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꿈 같은 겁니다. 휴머노이드를 앞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연구소, 그 다음에 정부가 연합으로 해서 일종의 국가적인 연합 플랫폼입니다. 그럼 그 연합체에서 2026년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한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를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거 이런 거를 아는데 아직은 전략을 더 짜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분야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다운 전략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기획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정말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다운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휴머노이드 회사가 벌써 100개가 넘게 막 생기고 있는데 국가 주도적으로 막 양산하고 저가 이런 거 중심으로 막 치고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품질이나 AI
지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은 많이 미약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빅텍들이 그냥 휴머노이드에 투자해서 전통적인 초거대 AI나 이런 형태 플랫폼으로 막 출발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ICT 인프라나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이나 사실 휴머노이드가 되려면 자동차 산업처럼 다양한 부품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이게 큰 장점인데 이런 거를 잘 아울러 융합 플랫폼 형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조 강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생태계 형태로 추진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AI는 일단은 빨리 시작해서 데이터도 모으고 그러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빨리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피지컬 AI가 퍼셉션 AI,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AI의 어떻게 보면 꽃이다.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평가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I 기술 자체로 보면 이제 LLM이 나와서 언어 능력을 잘 구사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렇긴 한데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가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기 때문에 지금 AI가 가진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hallucination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 마이크를 한 번도 보거나 만져보거나 써본 적이 없이 마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마이크를 사실은 이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현장에 약하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 마이크를 직접 만져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데이터화되고 그걸 학습해서 AI가 마이크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지식을 근본적으로 사람 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피지컬 AI가 필요하고요. 만약 그런 피지컬 AI 지식을 기계가 가졌다고 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등장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컴퓨터 안에서만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잘하지만 여기 물 좀 갖다 줘 이런 심부름에 전혀 못합니다. 그런 게 되려면 지금까지 응용 못하던 새로운 영역에서 실세계에서 AI가 이제 작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AI는 경험이 없고 데이터가 수집이 잘 안 됐는데 이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AI가 인간사회 또 산업사회 경제사회로 침투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사람처럼 완전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말은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지만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AI 지금까지는 네. 이제는 진짜 움직이면서 정말로 일을 하는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학습을 시키려면 그동안에는 데이터를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 가져왔는데 이제는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화하고 시뮬레이션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AI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피지컬 AI에서의 그 합성 데이터의 중요성 이것이 이제 새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AI가 학습하던 거는 주로 사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텍스트나 사진이나 이런 정도였는데 물리적으로 실세계에서 인간이 오감으로 예를 들면 컵을 만져보거나 해서도 컵을 인식하거든요. 따뜻한 느낌도 알고. 근데 사실은 물리적인 데이터만 모으는 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달립니다. 인간이 경험한 거를 다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데이터를 변형을 합니다. 거기 다시 생성형 AI가 쓰입니다. 컵을 인식하는데 책상 위에서도 다른 테이블로 바꿔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있을 법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합성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경우의 수를 계속 집어넣는 일, 기존에 그 제조만 하던 공장,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공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이 걱정이 좀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완전히 새로 설계해가지고 피지컬 AI를 더 적합한 이런 게 만드는 것 단점은 인프라를 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피지컬 AI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인간이 만든 기존의 환경에서 사람처럼 그냥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프라를 별로 안 바꿔도 됩니다. 기존의 로봇 자동화는 인프라를 바꿔가지고 이제 자동화하는 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반대 방향, 기존에 있는 환경에 AI가 기술이 거기 적응하는 거죠. 공장을 변경하기보다는.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교수님께서 베이비 마인드 프로젝트라는 거를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AI가 예전 AI하고 달라진 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계가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하듯이 인간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자꾸 집어넣어서 프로그래밍 하려고 사실 50년 이상 애를 써왔는데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스스로 지식을 쌓도록 인간이 이제 도와주고 그런 게 성공한 거고요. 그게 진짜로 되려면 사실은 전문가를 흉내내기보다 아이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세상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잖아요. 언젠가는 성공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도 되고 그 초기 상태를 인공지능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아이들 태어나서 18개월 때까지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뇌과학자, 인지과학자들도 같이 연구를 했고요.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원리를 이용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되면 진짜로 AGI 인간 수준의 이제 AI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거는 AI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글자만을 공부했거든요. 조금 과장하자면 약간 사상 누각을 짓고 있다고 우리는 몸으로 배우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글도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지금 AI도 이제 계속 성장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 교수님의 그 베이비 마인드 프로젝트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베이비 마인드가 강조한 거는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인지 발달. 근데 지금 이제 보통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냥 많은 데이터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죠. 파운데이션 모델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AI를 더욱 멀리 보고 그러면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LLM에서 환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지컬 AI에서 만약에 그런 환각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환각은 좋은 뜻으로는 사실 상상력입니다. 네거티브하게 이제 환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사고를 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행동은 그 안전조치조차도 어쩌면 학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통제하는 AI. 그렇죠. 통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거에 한번 이렇게 가서 해보고 위험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처럼 엄마가 옆에서 그건 하지 마 그러고 그런 말 같은 걸 이제 AI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AI도 좀 야단을 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어쩌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교수님은 피지컬 AI 시대가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좀 AI에 늦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는 원인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LLM이나 언어나 시각지능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놓쳤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지난 30년, 40년 쌓인 데이터나 이런 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구글 같은 회사가 있고 그걸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피지컬 AI는 사실은 글로벌하게도 출발점이 지금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아까 제조업 글로벌 장점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 ICT 반도체 뭐 주변 다른 주변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빨리 투자하면 선도할 수 있는 지금 놓치면 진짜로 이제 앞으로 30년, 50년이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잘하면 앞으로 30년, 50년을 선도할 수도 있는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를 주도하기 위해서 선점해야 할 것 중에 월드 모델, 그러니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모델 두 가지로 갔는데 이게 어느 게 먼저다? 아니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둘 다 잘해야 된다. 어느 쪽이세요? 그게 이제 새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냥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하는 산업이 있었다. 미국이 주로 그런 편인데
또 반대로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제조업 위주로 분업적 협력 그런 형태로 이제 반도체 자체가 그렇게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한국, 일본, 대만은 하드웨어 쪽으로 뭐 소재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낸다든지.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나 이런 거 그게 융합되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AI 성격이면서 바디를 무시할 수 없고요.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결합된 형태가 그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재도 필요하고 말 그대로 융합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정말 우리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군요. 월드 모델의 어떤 기술적 난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술적 난제는 꽤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툭 치면은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예상해야 되거든요. 로봇이 이거를 내가 들기 전에 이렇게 잡으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물 쏟아지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AI는 아직 그런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을 학습을 역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텍스트나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만져도 보고 온도도 느끼고 소리도 심지어 나고 뜨거 하는 것도 이런 거가 센서 같은 데이터화 돼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 이제 아직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이게 큰 숙제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요거 잡는 거를 여러 번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휴머노이드를 가르칩니다. 챗GPT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계속 읽으면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것처럼 행동도 그대로 이게 흉내내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그럼 요새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학습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인간의 역할이 다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쩌면은 기계를 AI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좀 길게 보면 지금까지 사람이 인간이 하던 거를 AI한테 가르치고 우리는 빨리 은퇴하는 거야. 약간은 농담입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제조업에서 물류창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하는데 그거를 로봇한테 가르치고 그 사람은 그런 힘든 일 말고 더 부가가치가 높거나 이런 일로 옮아가는 게. 동적 데이터 수집하는 거에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또 위험한 일 이거부터 먼저 학습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바로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중기부 있을 때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용광로를 근무 시간 내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용광로의 불길을 사진을 찍어보자. 그래서 이거 이제 2만 장, 3만 장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이 8시간 내내 이 용광로에서 눈길을 뗄 수 없어서 삶이 너무 피곤했었는데 이제는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면서 데이터만 체크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그 삶이 좋아졌다고. AI를 우리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자리를 뺏는다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고 그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활용하고 사람들은 좀 더 약간의 여유를 찾는다든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2026년에 이거 하나만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AI를 비교적 오래 연구한 제가 보면 휴머노이드가 신산업인 것 같아요. 옛날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이을 만한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의 세계에서만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고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AI로 오는 전환기인 것 같고요. 예전에 마치 자동차 산업 같은 거를 선점했던 나라들이 꽤 오랫동안 선진국을 향유했는데 제가 보기엔 휴머노이드가 딱 지금 거기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종합판이죠, 종합판.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AI 프로덕트입니다. 지금까지 AI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건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명확히 프로덕트 눈에 보이고 정말 사람처럼 일도 해주고 위험한 거 하기 싫은 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걸
빨리 인식하고 저희가 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이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명확히. 하면 된다. 네. 지금 AI 기술의 발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AI 연구하던 사람들도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여서 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이 지금 AI는 큰 투자를 가지고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네. 이거 자체는 저희가 선도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지금 인재 양성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기존의 AI 분야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인재 양성은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되는 건가요? 기존의 AI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약간 컴퓨터공학적인 것만 가졌어도 되는데 지금 휴머노이드는 기계공학도 있고 소재공학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AI나 알고리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아까 센서 데이터나 물리적인 동작이나 동력학 이런 건 주로 기계공학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게 결합되고 반대로 이제 기계공학 기반이었다면 컴퓨터공학적인 이런 훈련이나 지식을 가져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명확히 새로운 개척해야 될 분야입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AI가 넘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다음 30년, 50년에 기반이 여기서 축적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의 거두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2026년 한 해를 AI가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넘어오는 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해고 이 피지컬 AI에 대한민국이 크게 투자하면 리딩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